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 본 강연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수학과 박서철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과학터치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강연을 쉽게 해달라. 그리고 재밌게 해달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재미없고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이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월부터 강연 준비를 하는데 네, 2달 안에 사람이 뭐 개그맨처럼 재밌게 바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각오하셔야 된다. 그렇죠? 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겪으실 일들 중에서 가장 지루하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제 그렇다는 거 이제 미리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이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4월 달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길에 혹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 친구들 요즘 중간고사라 바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이제 정독도서관 꽃도 피고 풍경이 되게 좋죠. 그래서 강연은 재미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랑 또 정독도서관에서 뭐 즐거운 풍경 예쁜 사진이라도 많이 찍고 가시라고 이렇게 4월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전공 분야가 통계학이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극단값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평균, 이상치, 극단값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통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이건 이제 제가 만든 타이틀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메모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혹시라도 이 발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진을 찍으시면 QR코드를 찍으시면 제가 제 개인 웹사이트에다가 발표 슬라이드를 올려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네,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네, 좀 이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왜 통계를 생각할까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이제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많이 보셨던 자료 중에 하나가 뭐 과거 저나 아니면 이제 저보다 윗세대 남자들에 비해서 요즘 남자들이 키가 조금씩 커졌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살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병역 검사라고 해서 각 병무청에 가서 뭐 키나 몸무게나 이런 신체 조건을 이제 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20살 대한민국 남자에 대한 키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 키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를 생각을 해 봤는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한 1cm, 2cm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통계학이라는 학문에서 배우는 이제 기본적인 세팅들을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제 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쉽게 제 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제 키가 얼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173cm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덜어는 이제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키에 이제 관심 있으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이제 한 분씩 제가 다가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개 어떤 경우에는 그 개인의 특징이 아닌 집단의 특징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얘가 그런 상황인데요. 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한 분 한 분의 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0살 남자, 대한민국 20살 남자라고 했을 때 그 집단의 어떤 평균 키 또는 사실은 이제 평균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 집단의 대표값이 이제 뭔가.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평균이고 그 평균을 재보았더니 173 또는 그 예전에 173 이전이었다가 174cm로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계속 추적해 가면서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이 통계를 공부하게 되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끝도 없이 펼쳐진 숫자들인데요. 네, 그런 숫자를 이제 보고 계시면 이제 저절로 잠이 오는 그런 통계학자들이 봤을 때도 좀 지루한 영역이 있어서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림을 많이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바 차트와 확률 밀도 함수를 보시면 통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막대의 길이만큼 사람 숫자가 비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173cm 전후로 하는 평균 키에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대한민국 20살 여자의 평균 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20살 여자분들의 평균 키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여러분도 이제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네, 지금 이제 급하게 네이버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165? 자, 업다운 해볼까요? 165보다 더 크다. 165cm보다 더 작을 것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0살 여자 평균 키가 어느 정도 될까요? 162? 163? 158? 네. 근데 이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어요. 아까의 예제랑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서는 남자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빠짐없이 다 키를 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 가서 키를 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통계학에서는 조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한다고 그래서 전수조사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살 당시에 제 키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계신 아버님들께서도 20살 당시에 아마 한 번씩은 가셔서 키를 재고 이제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사실 20살 여자분들의 평균 키는 참값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정권이 많이 바뀌었지만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한 분씩 여자분들에게 한 분씩 다가가서 키를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20살 여자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키를 조사하지 않을까요? 여자를 싫어해서?
사람이 많아서? 필요가 없어서? 군대를 안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신 것들이 다 이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있겠죠. 물론 한 분씩 다가가서 뭐해서 나라에서 이제 저한테 시켜서 제가 이제 그 여자분들의 키를 한 분씩 다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조사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한 분한테 다가가서 여쭤봤을 때 키를 바로 말해주지 않을 거잖아요. 개인정보인데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그럼 뭐 제가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서 이제 네 제발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이제 여자분들한테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남자분들은 뭐 병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라에서 필요해서 잰다고 하지만 여자분들한테는 그러할 요인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관심은 있어요. 그렇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체 키 재는 거 너무 힘든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내가 뭐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니긴 하지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60cm인데 나보다 키 큰 사람이 더 많을까? 키 작은 여자분이 더 많을까? 뭐 이런 질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는 뭘 하냐면요. 그 표본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걸 정리해 드리면 그 모집단 전체 어떤 특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렸던 거는 그 우리 대한민국 여자분들, 20살 여자분들의 키라는 특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키라는 특성도 개개인의 키에는 관심이 없고 집단의 특성에 관심이 있다. 예를 들면 집단의 평균 또는 중앙값 같은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조사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 때 우리는 표본이라는 것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8차 인체 치수조사 보고서라는 걸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요. 의복 같은 걸 할 때 이제 평균적인 여자와 남자분들의 사이즈를 결정할 때 쓰는 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서 보시면 그 전수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일부분들만 이제 추출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직접 수치를 잰 자료가 그 나라에서 이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그 여자분들의 평균 키에 대해서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표본을 잘 선택을 해야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남자분들의 평균 키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제 수준에서는 하지 못하고 이 주변 사람들, 그쵸?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제 키를 이용을 해서 추측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저랑 이제 친한 친구가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농구를 해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래요. 그래서 이제 농구부에 갔어요. 네, 저희 학교 농구부에 가서 키를 물어봤어요. 키가 이제 얼마입니까 하면은 뭐 자기는 2m래요. 그래서 2m 적고. 그래서 저기 조그만 친구 있는데 물어보니까 1m 90이래요. 적고.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평균이 1m 95cm가 나왔어요.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왜 아까 뭐 173이니 114니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1m 95가 됐죠? 근데 그냥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차가 있어요? 세상에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키우는 사람이 많아서 키가 큰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건가 일단?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제가 예시를 들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농구 선수들이 가진 특징이 있죠. 그렇죠? 농구 선수들이 가진 특징은 당연히 농구를 잘할 것이다. 뭐 이런 거 빼고 이제 신체적인 특징을 봤을 때 보통 농구 선수들은 키가 큰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은 대한민국 농구 선수들의 평균 키가 아니고 대한민국
남자분들의 평균 키였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을 근사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본을 잘 뽑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그 평균 키에 대해서 조사할 일 있으면 일단 농구부만 가실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이제 한번 가보시고, 네. 다양한 그런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학력 수준, 뭐 나이 또는 이제 지역 등등 여러한 이제 조건을 고려해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모집단의 요약 통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요. 제가 전공이 통계잖아요. 제 본업을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상한 숫자와 문자와 수식이 등장하는데 제가 최대한 빼려고 했는데 빼려고 해도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이게 뭘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를 통계학자로 키우고 싶다? 괜찮겠어?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지 않은데 가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봐도 이제 그냥 멀미나지 않는다. 네, 숫자 많이 봐도 그냥 뭐 받아들이면 하다. 이제 그런 아이들 있으면 한 번쯤 직업으로 이런 거 이제 권유해 볼 만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관찰값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수집한 대상을 가지고 그 개별 대상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특성을 측정을 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평균입니다. 그렇죠? 평균은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평균 말고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지금 뭐 분산과 표준 편차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 통계학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안 쓰이는 굉장히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막 모집단의 산포를 추정할 때 좋은 추정량이래요. 그렇죠? 제가 써놨지만 조금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래서 이제 산포가 뭐냐? 이런 걸 뒤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을 요약하고 싶다. 평균을 쓴다. 뭐 여기까지 논리는 일단 왔죠. 근데 그러면 왜 평균을 생각할까?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두 가지의 이유를 제가 한번 대보았는데 하나는 대수의 법칙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저희가 주사위를 하나씩 던져서 그 주사위에 숫자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체크해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사위 눈금, 주사위 숫자는 얼마죠? 1, 2, 3, 4, 5, 6이죠. 1, 2, 3, 4, 5, 6, 7? 네, 그냥 일반적인 주사위 생각해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로 만든 거 말고요. 시중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그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그냥 주사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사위 눈금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6분의 3? 6분의 1.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네. 하나는 걸리겠지. 1분의 1? 2분의 5? 3.5?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6개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너무 여기서는 숫자 너무 어렵게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특히 지금 우리 친구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아버님, 어머님들 갑자기 지금 숫자 나와서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계산기 꺼내 계셔서 네, 숙제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 뒤에 이제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을 다 더해서 그럼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21이잖아요. 그 21을 6으로 나누면 3.5입니다.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은 3.5가 되는데 문제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요. 그럼 제가 주사위 딱 하나 던져서 눈꼴 봤는데 3.5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이거 제가 만든 그 핸드메이드 주사위가 아니면 3.5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그 평균이라고 하는 3.5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3, 4, 주사위 던질 때 3만 나와요? 4만 나와요? 1, 2, 5, 6, 그렇죠. 1, 2, 3, 4, 5, 6 다 나오는데 왜 하필 3.5가 되느냐?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 그렇죠. 평균이 3점. 그렇죠. 근데 그 평균이라는 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사위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네, 밥도 안 먹고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던졌을 때는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1, 2, 3, 4, 5, 6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이제 5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사위를 던졌어요. 2가 나왔어요. 그러면 2 더하기 5는 3.5니까 그 다음 숫자는 3.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하나씩 던져가면서 그 평균을 흔히 말하는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시켰을 때 지금 주사위 던진 만큼 그 평균을 계속 이 점을 찍어서 계산해보면 이 점이 우리가 이론상으로 생각하는 그 3.5라는 숫자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수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많이 던지면 표본 평균은 3.5로 수렴한다. 중심극한 정리는 몰단 분사 유한화 뭐 하여튼 이제 네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 표본들의 표본 평균이 어떤 특정한 정규 분포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안 와닿으시니까 지금 이제 주사위를 많이 던져서 평균을 재는 실험을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해보고요. 2개 던졌을 때 해보고 3개, 4개, 5개, 20개, 100개를 던져서 그거의 분포를 재는 겁니다. 자, 조금 이제부터가 진짜야. 이제부터 진짜 졸린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통계 말고 어머니 다른 걸 시키세요. 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을 얻기 위해서 제가 뭘 했냐면요.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 실험을 해요.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거를 1000번 반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옥 가거나 하면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실험을 할 때마다 평균이 3.5가 나올 수도 있지만 3.5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고요. 3.5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들을 잘 모아서 아까와 같이 바 차트를 그렸을 때 그 바 차트의 모양이 종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모자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갖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네, 이러한 이제 관련된 수학적으로 사람들이 유도해낸 정리를 중심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자료를 요약할 때 여러 가지 통계량이 있는데 꼭 이제 평균을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는 대소의 법칙이라고 해서 계속 실험을 반복하면 그 우리가 이제 타겟팅하는 값이 평균을 수렴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평균들이 이루고 있는 분포가 어떤 그 정규 분포라고 하는 종 모양의 특정한 쉐입을 갖고 있어서 이 분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좋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겠지 했는데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네 슬라이드 한번 보고 여러분들 눈치 한번 보고 네. 뭐 적당히 지금 여기 보시면 종 모양의 분포가 좀 이제 많이 하면 나온다 뭐 이런 거죠. 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모자처럼 생긴 분포, 이 종 모양처럼 생긴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요 곡선을 이제 그리려면 이 함수 값이라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좀 미안해지는데? 하여튼, 네, 어려우면 제가, 네, 제 연구실 찾아오면 제가 그려줄게요. 네. 네, 하여튼 이제 뭐, 그 그림을 그렸는데, 요렇게 이제 생긴 밀도 함수가 있고요. 또 요 밀도 함수에 이제 자른 면적만큼 이제 확률이 되는 뭐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집단의 평균이 173cm냐 뭐 이런 것들을 통계적 추론을 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건너뛰었는데 이제 분산이 산포랑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가 했었잖아요. 이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반에서 시험 점수가 나왔어요. 뭐 수학 시험 점수가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오늘 나왔어요? 100점? 아, 그럼 역시. 네, 이런 친구들이 모인 반이 있어요. 100점인 친구들이 모인 반이 있는데 어떤 반은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대가 다양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커브를 그렸을 때 점수대가 다양한 그룹은 이렇게 좀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00점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을 이제 바 차트로 그렸을 때 좀 더 이제 뾰족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녹색과 같은 선을 갖는 확률 분포를 분산이 큰 확률 분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네. 근데 이제부터는 이거 만드신 분들이 제 연구 주제 넣으라던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연구 주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그 모집단의 특성을 요약을 할 때 평균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자료를 요약할 때 꼭 평균을 써야 돼? 다른 걸 쓸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 중앙값.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제가 이제 수식을 다 빼려고 했는데 남아있는 게 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값에 대한 정의인데 그냥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키의 중앙값을 얘기를 했을 때는 키를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쭉 나열을 해놓고 가장 가운데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집어서 그 사람의 키를 내면 그게 중앙값이 됩니다. 네, 느낌 오시죠? 그래서 표본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표본 표준 편차 대용으로 MAD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고요. 네, 제가 예제를 이제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여러분들 이제 수학책에 보면 이런 예제 하나씩 있죠, 그렇죠? 네, 어떤 밀가루 상품에서 구리 성분 함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리 성분 함량에 대한 데이터이다. 2.2, 2.2, 2.4, 2.5, 2.7, 2.8, 2.9 잠이 온다, 눈이 감긴다. 네, 네. 혹시 여기 멀미 나시는 분 계세요? 일단은 멀미만 나지 않으면 그래도 통계학자로서의 자질이 어느 정도 있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대부분의 숫자들이 3 근처입니다. 2나 3 정도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굉장히 큰 숫자가 하나가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평균을 쟀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28.5, 요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4보다 작아요. 5.28이랑 28.5를 제외한 나머지 22개의 밀가루 상품은 구리 성분의 함량이 4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균을 계산해보니까 평균이 4가 넘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얘만 아니었어도 그렇죠? 적당히 작은 값이 나오는데 얘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28.5를 빼고서 평균을 계산해 보면 3.2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한번 이제 생각에 빠지는 거죠. 28.5를 넣을까? 뺄까? 넣어봐요. 어머니 뺄까요? 제가? 넣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자료에 있는데?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자, 근데 자, 결론부터 정리해보면 요 중앙값이라는 값도 이상치를 넣었을 때 지금 중앙값 한번 보세요. 이상치를 넣었을 때 중앙값이라는 게 여기서 말한 이상치가 이상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값이 여기 맨 끝에 있는 이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넣었는데 중앙값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그 아까 28.5를 넣든 빼든 간에 중앙값은 큰 차이가 없다. 근데 평균은 1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하나는 28.5를 빼고 평균을 잰다. 다른 하나는 28.5를 넣고 중앙값을 잰다. 그런데 28.5라는 숫자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빼기는 좀 찜찜하잖아요. 이게 자료에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렇죠? 네. 이제 그러한 갈등이 들 때 여러분들이 중앙값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상치에 대해서 별로 변하지 않는 성질을 로버스트라고 합니다. 로버스트. 굿. 네, 다음은 이제 표준 편차인데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비해서 그 이상치의 로버스트한 통계량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통계량을 생각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28.5라는 이상한 숫자를 넣거나 빼나 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볼게요. 그 아까 수학 성적을 얘기를 했는데 수학 성적에 어떤 반의 수학 성적에 평균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제가 이제 저는 교육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머님들 뭐 예를 들면 영재반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영재반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상위 10%만 갈 수 있대요. 그럼 상위 10%가 몇 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위 10%의 수학 점수가 50점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응이 되는 게 이제 분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수는 굉장히 많은 분위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사분위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분위수는 뭐냐면 순서대로 상위 25%, 상위 50%, 상위 75%의 값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영재반 보내야 되니까 상위 10% 점수 알아야 되니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제 분위수를 계산을 해 보셔야겠죠. 네, 그러한 예제가 지금 어떤 특정한 분포를 가지고 나타냈는데 여기에 있는 빨간색은 이 집단의 평균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중앙값의 위치예요. 그런데 여기 하늘색이랑 파란색이 각각 이 집단의 상위 10%랑 하위 10%의 값을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위권 성적이 이 정도인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지금 상위권 점수 만들려면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런 강연에만 애를 보내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자, 이러한 것들이 실생활에서 쓰이는 예제가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때 연구했던 주제 중에 미세먼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수동으로 모은 건데요. 2024년 서울 기상 관측소의 1시간 미세먼지 농도의 히스토그램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세먼지라는 이벤트를 보셨을 때 요 녹색이랑 노란색, 빨간색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그 미세먼지 농도 값을 가지고 예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녹색보다 수치가 낮으면 미세먼지가 좋음이라고 떠요. 여러분들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막 웃고 있죠? 네, 좋음이라고 떠요. 그리고 이 정도는 그 뭐 보통 여기서부터는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 있는 게 요 막대의 길이가
날짜 수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시간대가 별로 없어요. 그쵸? 1년 중에 얼마 안 돼요. 그쵸? 거의 다 사실 미세먼지가 좋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여러분들이 그 앱을 잘 안 보셔서 그런데 여름철에는 그 미세먼지가 보통이 되는 날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나쁘죠? 뭔가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항상 안 좋고 막 마스크 써야 되고 하여튼 별로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왜 그럴까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만 봐서. 그쵸?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잘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날 좋다. 막, 오빠 오늘 날이 좋다. 뭐,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일단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은 집에서 창문 밖을 내다만 봐도 기분이 나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여러분이 계속 기억에 남으니까 그거에만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료를 분석할 때 제가 이 전체 평균을 냈어요. 평균을 내서 뭐 미세먼지 농도 높다 하는데 평균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 미세먼지가 나쁜 날들만 이렇게 모아요. 모아서 나쁜 날들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 걸 보는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뭐 통계학자도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시면 그런 거 혹시 한번 보셨어요? 옛날부터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한국의 남자 100명의 얼굴을 이제 합성을 해서 막 그 평균적인 남자의 생김새가 이렇고 막 여자분들 100명 이렇게 모아서 생김새가 이렇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한국이랑 중국이랑 일본 뭐 이렇게 해서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만 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었다. 이게 지금 2017년의 논문이지만 이 그림 자체는 1900년대 초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비교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자세히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 다 합니다. 네, 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 영국 사람이 만든 건데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균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특정한 다음에 뭐 요 얼굴형이라든지 머리 길이라든지 눈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상적인 개념을 생각해서 이렇게 뭔가의 척도를 가지고 일렬로 쭉 세워놨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렸을 때 한가운데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 한 명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영국이잖아요? 그럼 어디랑 비교를 하겠어요? 프랑스랑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럼 이제 프랑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뽑아서 비교를 해보자. 그런 거랑 이제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평균이 있으면 우리 집단의 평균랑 너네 집단의 평균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균과 평균을 비교하는 일을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평균과 평균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도구를 회귀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귀분석을 처음 만들어낸 개념을 제안한 사람이 그 골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랜시스 골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이제 이 시대에 유행했던 학문이 있어요. 이 시대에 유행했던 학문이 이 골턴 씨 바로 직전 세대에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맨델이라고. 맨델 들어보시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네. 뭐 요즘 유행하는 학문이 또 따로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이제 그게 약간 트렌디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버지의 키가 크면 아들의 키도 크고 또는 이제 거꾸로 아들의 키가 이제 커 보이면 아버지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어떤 가설을 검증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부모의 키가 크면 자식의 키도 당연히 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은 자료가 이거예요. 좀 안타깝게도 여기 이제 70, 75 이렇게 돼 있는데 인치인가? 네, 우리나라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그림을 읽는 방법은 요 가로축이 아버지의 키인데 왼쪽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일수록 아버지의 키가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로축은 자녀의 키인데 아래보다 위에 있을수록 자녀의 키가 큰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점들은 아버지의 키도 크고 자녀의 키도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키가 크면 아들의 키가 커 보이긴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키가 180cm였는데 아들의 키도 정확하게 180cm였다. 이런 식의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 녹색 선 위에 점들이 위치해야 됩니다. 관찰값들이 위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회귀분석이라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 방법으로 기울기를 쟀는데 이 기울기가 지금 이 녹색의 기울기랑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 연구를 보니까 아버지의 키가 크더라도 아들의 키가 전반적으로 크긴 하지만 그래도 확 커지는 게 아니라 그 평균에 가깝게 떨어지는 키들이 있었다. 반대로 아버지의 키가 작았다 하더라도 아들의 키는 보다 평균에 더 가까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발견을 한 골턴은 이것을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회귀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은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관찰값들을 갖고 있을 때 여기다가 이 관찰값들의 패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직선을 그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후대에 칼 피어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통계학자가 나오는데요. 칼 피어슨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직선으로 나타내어 있지만 아버지의 키가 크면 아들의 키가 크다. 이 말을 숫자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떤 지수를 개발해서 그 지수 값이 크니까 정말로 아버지 키가 크면 아들의 키가 크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상관 분석인데요. 상관계수에 따른 임의의 데이터 산점도를 제가 한번 그려보았는데 이 왼쪽과 같은 상황은 아버지의 키가 크면 아들의 키가 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작아지는 형태의 산점도이고 이러한 것을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운데 있으면 상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실제로 이 자료의 상관계수는 0.5013 정도가 나와서 양수의 값을 갖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랑 아들 키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수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겪은 일인데요. 저랑 이제 친한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언젠가 갑자기 초콜릿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이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후배거든요. 선배님, 초콜릿 드렸으니까 꼭 노벨상 타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인생 선배로서 얘기 드리는 게 당황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초콜릿을 많이 먹는 나라. 네, 도대체 이 대화는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된 거지? 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후배는 이런 과학 농담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논문을 보고 형 이런 논문이 있는데 이거 대여라면 형 초콜릿 많이 먹었으니까 노벨상 많이 타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이 좀 잘렸는데 요 가로축이 뭐냐면요. 1인당 초콜릿 소비량입니다. 네. 가장 많은 나라가 스위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초콜릿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를 계산해서 평균값이겠죠?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흔히 말하는 초콜릿 많이 먹는 나라. 스위스, 독일,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로축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10밀리언이니까 1000만 명당 노벨상을 몇 명 받았냐.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노벨상 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를 본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가 높아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아까 이제 배웠죠? 상관계수를 계산했는데 아까는 0.5였잖아요. 지금은 0.791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상관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 초콜릿 먹여야겠어요? 안 먹여야겠어요? 지금 당장 내일 아침 바꿔야겠어요? 안 바꿔야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죠, 지금? 네.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통계 분석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통계 분석이 인과관계를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요. 이 초콜릿을 많이 먹는 거랑 노벨상을 많이 타는 거랑 그 사이에 숨겨진 뭔가 연관성들이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요 슬라이드는 없지만 제가 아는 이제 친한 교수님이 이러한 이그젠플의 하나를 또 다른 걸 들어줬어요. 예를 들면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그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드에서 어떠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냐면 밖에서 막 술을 엄청 마시고 들어와요.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프고 막 귀찮잖아요. 그럼 이제 가자마자 소파에서 그냥 바로 잠드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신발을 잘 안 벗잖아요. 실내에서 안 벗으니까 신발을 신고 그냥 자는 거죠. 근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숙취라고 해서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분석해보면 요거랑 똑같이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밤에 신발을 신고 자면 다음날 머리가 아프다. 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아, 진짜로. 네.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쉬운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그래도 좀 그건 아니잖아요. 신발 신고 잤는데 머리가 아프다. 네. 이런 예제고요. 요 예제는 좀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고요. 또 다른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뉴스를 이제 검색해서 갖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거 문화일보에 실제로 올라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기사 제목입니다. 실제로 기사 제목이 2156년엔 여자가 더 빨라진다.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 일부가 2156년 올림픽 육상 100m에서 여자부 기록이 사상 최초로 남자부 기록을 추월하게 된다. 제가 이제 요 기사를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네. 제가 뉴스 읽어 드릴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일단 신뢰도 확 올라가죠. 여러분. 네. 저 어머니 옥스퍼드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들어가서 신뢰도 확 올라가고 스포츠 과학 연구팀이 30일 세계 유수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 들어보셨죠? 네이처. 신뢰도 지금 확 올라가죠. 그렇죠? 네. 네이처에서 이 같은 충격적인 가설을 발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의 추론에 따르면 통계적 오차를 감안해도 늦으면 2788년, 빠르면 2064년부터는 100m 기록이 역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옥스퍼드에서 그랬다는데? 네이처에 실렸다는데? 지금 옥스퍼드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기사 맨 마지막에 계측의 정확성과 경주 환경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마지막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네,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뭘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지, 우리?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직접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1930년부터 2000년까지 그 세계, 뭐 예를 들면 유명한 대회 있잖아요. 올림픽, 세계선수권 이런 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위 자료들을 모아서 산점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세로축이 초예요. 100m 기록. 그래서 옛날에는 한 12초, 10초 이랬죠. 이 빨간색이 여자부고요. 파란색이 남자부인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옥스포드 연구팀이 뭘 한 거냐면요. 그 회귀 분석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을 만들어냈는데 여자부랑 남자부의 기울기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 2000년, 2050년, 2100년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다 보면 요 갭이 줄어들겠죠. 갭이 점점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여자부가 더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요겁니다.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한데 또 이제 옥스포드의 네이처에 막 했는데 제가 이제 좀 페이크를 준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연하게 이제 생긴 자료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 기사가 2004년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2000년부터 2020년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옛날 자료도 추가로 제가 더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회귀 직선이 이 데이터를 잘 따라가는 직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분석의 문제점이 한참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 상황을 예측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데 그 통계학이 아닌 분야 연구자들도 이러한 작업을 서슴없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외삽이라고 부르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로 이제 분석을 해서 뭔가 예측할 때는 이 데이터랑 가까운 지역을 예측할 때는 크게 상관없지만 멀리 있는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듯이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그 1973년도에 어떤 분이 연구를 하신 건데 여기 보시면 4개의 데이터가 다 다르게 생겼는데 똑같은 회귀직선이 나오도록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가 있고요. 비선형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이상한 값이 있는 데이터가 있고 전혀 뭐 회귀직선 하면 안 될 것 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4개가 마치 이제 같은 데이터처럼 하는 회귀직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치가 회귀 분석에서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녹색의 이상치가 있잖아요. 이 이상치는 원래 회귀 직선이 데이터 이렇게 잘 따라가야 되는데 마치 이상치가 있는 지점으로 회귀 직선을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들어가 있으면 조건부 평균을 추정하는 회귀 분석은 결과가 바뀌게 되겠죠. 결과가 바뀐다는 얘기는 회귀 직선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그 평균을 추정하는 회귀 분석이 아니라 조건부 중앙값을 이제 추론하도록 하는 최소 절대 편차 방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을 해서 회귀 직선을 이제 모델링하곤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극단값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우선 이상치랑 극단값을 이렇게 쉽게 나누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밀가루에 들어있는 구리 농도 예제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28 같은 값은 뭐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구리를 막 넣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잘못 기록이 되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이상치라고 제가 표현해 보았고요. 이러한 것들에 이제 오는 개념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모집단의 분포와 전혀 다른 분포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신호에 굉장히 많은 그 노이즈가 들어가 있을 때 이제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보셨던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는 이제 기계 장치로부터 측정이 되는 건데 이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만 갑자기 오작동을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 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상황보다 요 그 이상한 값에 해당하는 이벤트들의 확률이 좀 높은 편인 확률 분포를 써야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분포들을 극단값 분포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출된 값을 극단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연구를 하는 기상이나 이제 기후 자료에서 등장하는 그 특정 블록의 최대값이나 임계값들을 이제 극단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학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보통 평균의 추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확률 분포가 있으면 이 확률 분포의 가운데 부분에 관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가운데가 아니라 이 꼬리 부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델링하거나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시는 통계학자들과 다르게 이러한 파트를 연구하는 통계학자들도 있다. 네, 이게 제가 원래 동영상도 준비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말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덜란드. 근데 이제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고도가 낮은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0% 이상이 해수면보다도 낮은데 제방둑을 만들어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국왕이 제방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만년에 한 번 정도 해수면이 넘칠 정도의 제방 높이를 계산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보통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1900년대부터 시작됐거든요. 길어야 이제 100년, 120년 가지고 만년에 한 번 넘칠 수 있을 확률을 계산해야 돼요. 일단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아무리 왕이 얘기했지만 이게 되나? 이게 돼요? 왕을 몰아냅시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아까 그 100m 문제처럼 일종의 외사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드문 일을 예측하는 것도 일종의 외삽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를 극단값 연구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안해요. 네. 이런 이제 확률 분포가 있는데 요 일반화 극단값 분포는 그 표본들의 최대값을 모아서 이 최대값들이 이루는 비헤이비어를 재는 게 일반화 극단값 분포입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빨리 넘길게요. 네. 네, 그래서 이 극단값 분포는 이 극단값 지수에 따라서 꼬리의 두꺼움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 가운데 두꺼운 꼬리를 갖는 이제 분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기상자료의 이그젬플을 가져왔어요. 이게 그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포트 콜린스라고 하는 지역의 일 강수량 자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화 극단값 분포는 보통 연의 최대값들을 모아서 확률 분포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948년부터 1990년까지 자료인데 1948년, 49년 연 최대값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요 자료가 48년부터 90년까지 자료잖아요. 근데 1997년에 이 장소에서 4.63인치, 한국말로 하면 118mm의 강수량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자료들 중에 최대값이 113m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료보다 또 더 많은 강수량이 관측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극단값이라고 이제 부를 거잖아요. 그럼 이 극단 이벤트가 정말 몇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이벤트인지를 통계적으로 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꼬리가 얇은 분포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디너리 스태티스티션들이 많이 쓰는 감마 분포로 모델링한 후 추정된 분포를 바탕으로 4.63인치 넘어갈 확률을 구한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잠깐 어려운 수식 나왔던 일반화 극단값 분포라는 걸 이용을 해서 모델링한 이후에
추정된 분포를 바탕으로 4.63인치를 넘어갈 확률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계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황하지 말고 들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어려운 거 인정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다 해놨어요. 그렇죠? 네, 제가 다 해놨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 제가 이렇게 해서 뭐 그 값들을 추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확률 계산 식을 만들어서 넣어서 이렇게 쭉쭉쭉 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문제를 풀어봤더니 잘 보세요. 아까 그 제방 두 이그젬플처럼 이러한 극단 강수량이 몇 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지를 통계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15만 5,255년마다 한 번꼴로 일어날 이벤트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온 결과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자들이 많이 쓰는 얇은 꼬리를 갖는 감마 분포를 이용했을 때 이렇다. 자, 다음은 두꺼운 일반화 극단값 분포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 합니다.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방법 굉장히 복잡하다. 근데 제가 다 해줬다. 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네, 뭐 계산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분포를 이용하시면 47.6년마다 한 번꼴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실제 답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둘을 비교하려면 적어도 관측치가 15만 년 정도는 더 있어야 정말 참값이 뭔지를 아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보셨을 때도 지금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얇은 꼬리를 이용을 해서 15만 5천 년보다 한 번 일어날 이벤트인가. 지금 보시면 강수량의 차이가 약 5mm 정도 높았죠? 그렇죠? 과거 최대값보다 5mm 정도 높았는데 이게 한 15만 년마다 한 번 일어날 이벤트인가 아니면 이 정도면 한 47년마다 한 번 정도 가질 이벤트인가. 정답은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통계는 잘 몰라도 어떤 감과 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감과 촉을 한번 도입을 해보셨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더 그럴듯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해본 건데요. 정말로 이 포트 콜린스 지역에 그 월 최대 강수량을 추가로 더 모아서 수집을 해봤는데 복귀 수준이 점점 이제 줄어든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실제로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최대값이거든요. 그래서 4.63 1997년 있죠. 근데 이게 최근 20년간에는 비가 그렇게 강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이러한 극단값을 추정을 할 때도 물론 이제 그 외삽을 고려해서 조금 안정적인 추정을 했지만 그래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가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일을 했을 때 기후변화 연구소 같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들이 우리 트럼프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기온 상승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연구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뭐 이런 거를 연구하겠다는 거 똑같아서 그런 걸 연구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봤던 게 강수량의 패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캐나다 지역이 향후 100년간 가을에는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이고 여름에는 더 가물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하는데 그러한 예측이 이런 극단값 분포를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복잡한 통계 모델링 과정을 줘서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거의 다 왔는데 또 다른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방법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월 최대값을 계산했지만 이러한 지역을 보면 강수량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얘를 이제 극단값이라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고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어프로치로는 어떤 기준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준보다 높은 지역만, 요 U라는 기준치보다 높은 지역만 확률 분포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를 Peak over Threshold라고 합니다. 네, 요 계산도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아까 자료에 대해서 하는 방법을 Peak over Threshold로 하면 어떤 이제 기준을 설정하고 요 기준보다 높은 값들만 계산을 해서 확률 분포를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복귀 수준을 계산해 보면
GEV로 계산했을 때랑 아까 이제 보셨던 자료로 계산했을 때랑 지금 새로 이제 제안한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랑 그 복귀 수준은 좀 다르긴 한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요 GEV에서 쓸 수 있는 자료는 43년치의 이제 연 최대값만 쓸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썼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좀 더 신뢰성 있는 추정값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랑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대 연구들을 좀 소개를 할게요. 분위수 가법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A 파트가 이 함수 추정을 하는데 이 X를 따라가면서 이 점들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C번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그 굴곡이 있어요. 이 상위권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데 평균 추정은 그러한 것을 하나도 잡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그 아까 배우셨던 분위수를 도입해서 분위수 가법 모형을 사람들이 제안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D와 같이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분위수 또는 이제 일반화 회귀 포레스트인데요. 여기서도 이 점들의 X값에 따라서 점들의 평균을 추정하면 이렇게밖에 추정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다? 저 같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극단값에 관심이 있고 극단값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이 상위권들의 트렌드, 하위권들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 이러한 이제 트렌드를 추정하는 연구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극단적인 분위수를 이제 추정하는 게 최근에 개발된 극단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했던 이제 모습인데요. 이게 저기 있는 사람이 과거의 저입니다. 네. 과거의 저인데요. 개인적인 얘기 조금 하자면 아까 이제 네덜란드의 예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학원에 와서 보니까 연구를 잘하면 해외학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든 연구를 해서 내가 외국 가야겠다. 그렇죠? 외국 가야 되잖아요. 네. 해서 뭐 결과 잘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던 컨퍼런스가 지금 여기 익스트림 밸류 어나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극단값 컨퍼런스에 갔었고요. 그때 이제 처음 갔던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공부하셨던 것처럼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분석에 한국의 통계학자들보다 훨씬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특히나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는 역사적으로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솔직히 이 분야는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평균이 아니라 극단값을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의 숫자도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학회 갈 때마다 한국인이 많아야 한 5명 있나? 네. 되게 없는 분야예요. 그리고 그 한국인 분들도 한국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연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우리 여기 계신 이제 꿈나무 여러분들이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조금 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